여러분의 직업을 잘게 쪼개보면 그 안에는 100가지 각기 다른 세부 과업들이 묶여 있습니다. AI가 그중 75개를 자동화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약한 고리들이 이제 희소해지고 그 가치가 폭등하게 됩니다. 기계가 대체하지 못한 이 약한 고리가 결국 가장 귀한 몸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대부분 이 둘 중 하나에 속할 겁니다. 한쪽은 5년 안에 모든 게 뒤집힐걸? 라고 외치는 사람. 다른 쪽은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도 그랬어. 결국 익숙해져 임마 라며 받아치는 사람. 뭐 둘 다 그럴듯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린 솔직히 답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답을 모르는 채로 회사를 다녀야 하고 자녀의 진로를 정해야 하고 은행에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불확정성 원리를 쓴 하이젠버그도 머리 아파할 듯합니다. 그 진짜 정답을 찾으려고 일찌감치 수학을 들이댄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연구소의 워킹 페이퍼 한 편. 세 저자 가운데 마지막 이름 찰스 얼빙 존스.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좌 교수. 전 세계 주요 대학에서 표준 교재로 쓰이는 거시경제학과 경제성장론의 저자이고 이 두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름은 줄여서 체드 존스. 그와 동료 2명이 함께 쓴 이 논문은 앞선 두 시나리오 사이를 수학적으로 캐묻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답하죠. 성장은 우리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필수적이지만 계산하기 어려운 일에 의해 제한된다. AI가 무엇을 잘하게 됐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AI가 끝끝내 못하는 그 1%가 결국 전체 성장에 목줄을 줍니다. 체드 존스에게는 학문적 사부가 있습니다. 폴 로머,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이디어를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끌어올린 내생적 성장 이론의 창시자. 그 사부와 제자가 함께 쓴 논문이 한 편이 있습니다. 이 논문 하나가 거시경제학의 패러다임을 갈아엎습니다. 공장과 자본 중심 경제학이 사라지고 아이디어 중심 경제학이 시작된다는 선언이었죠. 무슨 의미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목수의 줄자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쓸 수 있죠. 한데 피타고라스의 직각삼각형 공식은 전 세계 82억 명이 동시에 써도 절대 닳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우리 경제 그래프를 하키스틱처럼 휘어올린 비결입니다. 그걸 말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으로 증명한 이가 곧 마이크를 잡습니다. 거시경제학자 중 AI 시대의 성장 영향 연구 1순위. 그가 두 시나리오를 직접 풀어줍니다. 하나는 실리콘밸리가 주기도문처럼 외치는 폭발적 경제 성장. 또 하나는 인터넷이나 전기 발명처럼 그냥 일상에 흡수된다. 영화 트랜센덴스를 떠올려보세요. 주인공 윌 캐스터의 자아가 데이터 센터에 업로드된 뒤 가상에서 신약과 로봇을 설계하고 현실 세계를 재편하는 그 시퀀스. 실리콘밸리는 영화 속 그 풍경이 5년 안에 현실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체드 존스는 이 강연의 중반쯤 어떤 인용을 투척합니다. 그 한 문장 때문에 실리콘밸리 거장 전원이 침묵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대해서는 체드 존스의 시나리오 2개를 따라가 보시죠. ERP, AI 통합 플랫폼, 오두, 이커머스, 마케팅, 전자결제, 메일, 비용관리까지 주문 한 번으로 재고까지 모든 기능이 하나로 연동. 우리 회사만을 위한 똑똑한 AI 에이전트까지 입력만 하면 맞춤형 영업 리포트를 알아서 뚝딱. 모든 기능을 월 2만 원에 지금 오두를 검색하세요. 먼저 2가지 각본을 펼쳐드리겠습니다. 양 끝에 있는 2가지 극단적 시나리오입니다. 둘 다 현실에서 똑같이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선 특징을 부풀린 캐리커처에 가깝죠. 하지만 이 두 시나리오를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린 분명 뭔가를 배웁니다. 그 다음 제가 진행 중인 연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 어디쯤 우리가 도달할지를 가늠하는데 도움될 연구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AI가 경제 성장을 극적으로 가속화한다. 실리콘밸리가 매일 외치는 그 폭발적 지능 성장 시나리오 말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AI는 그저 우리가 쉽게 적응했던 노멀한 기술일 뿐이라는 것. AI는 평범한 일상적 기술이다 라는 입장이죠. 전기나 반도체,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지만 결국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그 방식 그대로 말입니다. 분명 세상을 뒤집은 혁신적 기술이었어요. 두고 봐야겠죠. 자, 이 2가지 시나리오로 가봅시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풀기 전에 잠깐 오늘 강연은 5시 45분까지 이후 15분간 질의응답입니다. 시간을 맞추려고 주변에 시계도 뒀습니다. AI가 성장을 극적으로 가속화한다. 제 생각엔 우리는 지금 이 시나리오를 한가운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샘 올트만, 데미스 하사비스, 제프 힌튼, AI 거장들이 지난 10년간 외쳤습니다.
AI로 인한 경제 폭발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우린 10년 전 그들의 짜둔 스케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일정표의 첫 번째 단계, AI가 소프트웨어를 자동화하는 것, 더 정확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우리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클로드 오퍼스 4.5가 출시되던 시점이죠. 엔스로픽은 평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할 때 지원자에게 2시간짜리 온라인 실무 코딩 테스트를 던져줍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결과로 채용을 결정하죠. 엔스로픽은 그 똑같은 시험을 오퍼스 4.5에게 줬습니다. 그 결과 오퍼스 4.5는 역사상 어떤 인간보다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7개월 전 일이에요. 모델들은 그 사이 계속 더 발전했고 우리는 지금 클로드 오퍼스 4.8까지 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딩을 자동화할 AI 에이전트를 우리가 갖게 된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다음 주일 수도 있고요. 곧 다가올 듯이 보이지만 10년이 걸릴 수도 있죠.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내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갖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을 더 많은 일에 투입시키겠죠? 특히 그들을 AI 연구에 투입하는 겁니다. AI 자체를 더 개선할 알고리즘을 만들게 하고 인간처럼 컴퓨터를 다루는 또 다른 에이전트들을 만듭니다. 그 직후 우리는 가상 원격 노동자로 기능하는 에이전트를 갖게 됩니다. 줌 통화로 동료를 불러내 일을 시킬 수 있는 모든 일을 인간이 아닌 AI가 처리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백만 개의 GPU 위에서 에이전트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십억 명의 가상연구 보조원이 탄생합니다. 각각이 우리보다 100배 빠른 속도로 작동하는 다리오 아모데이가 그렇게 부른 이 데이터 센터 속 천재들의 나라. 여러분은 그들을 신규 아이디어를 찾는 데 쓰실 겁니다.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더 좋은 컴퓨터 칩을 설계해줘.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해서 더 좋은 로봇을 설계하는 걸 도와줘. 그래서 로봇 공학의 진짜 병목인 그리퍼를 마침내 우리가 갖게 되도록 더 좋은 기술, 새로운 의약품을 설계해줘. 알파폴드가 등장한 지 이제 거의 10년. 알파폴드 하나가 의약품 산업을 완전히 변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천재들이 할 수 있는 게 셀 수 없이 많아요. 당신이 직접 데이터 센터 속 천재들의 나라를 손에 쥐었다고 칩시다. 그들이 해내지 못할 가상 공간에서의 지적 노동이 과연 무엇겠습니까? 그 천재들이 가상현실에서 더 좋은 로봇을 설계하면 우린 현실 세계에서 로봇들을 테스트합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하나 결국엔 데이터 센터 속 초지능 천재들이 조종하는 로봇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물리적 과업까지 자동화된 겁니다. 일단 인지과업과 물리적 과업이 모두 자동화되면 제가 좋아하는 학생 여러분에게 가르쳤던 그 성장 모델 안에서 성장이 폭발합니다. 이 폭발적 성장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도대체 어디서 무너지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얘기들은 지금 이 순간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완전히 그럴듯한 이야기죠. 다만 시간 지평 문제가 있습니다. 3년 안에? 5년 안에 일어날까요? AI 2027 보고서나 레오폴드 아신브레너의 상황인식 보고서처럼 아니면 25년이 걸릴까요? 어떤 의미에서 성장이 폭발하고 또 가속화한다면 5년이건 25년이건 세계가 변혁하는 중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에서 바라보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럴듯하고 분명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정말 이런 식으로 일어나리란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방금 채드 존스가 슬쩍 한 줄을 흘렸습니다. 그 일이 정말 이런 식으로 일어나리란 보장은 결코 없다. 실리콘밸리의 외침은 다 그럴듯합니다. 근데 정말 5년 안에 모든 게 뒤집힐까요? 이 의문에는 150년짜리 성장 그래프가 하나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 미국의 평균 생활 수준은 딱 매년 2%씩 올랐을 뿐입니다. 전기, 내연기관, 반도체, 인터넷이 이 세상을 차례차례 뒤집어 놓던 그 사이에도 숫자는 연 2%였어요. 세상을 뒤집은 그 혁신들이 왜 그래프를 단 한 번도 막대기처럼 못 세웠을까요? 답은 2020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 있습니다. 저자들 가운데 두 번째 이름, 이번에도 채드 존스입니다. 폴 로머의 그 제자가 이번엔 스탠포드의 동료들과 함께 데이터를 들이댑니다. 무어의 법칙, 반도체, 신약, 농작물 수확량 모든 분야에서 한결같이 이 멘트가 떠오릅니다. 아이디어를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요? 1930년 이래 미국의 핵심 연구 인력은 무려 23배 늘었습니다. 그래도 1인당 GDP 성장률은 연 2%로 고정.
같은 결과를 유지하려고 13년마다 R&D 투입을 2배로 늘려온 거죠. 이걸 거시경제학자들은 붉은 여왕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야 한다. 동화 속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던진 그 한 줄. 실리콘밸리가 외치는 폭발적 지능 성장은 어쩌면 깡마른 스펀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을 쥐어짜는 그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달려서 따라잡고 있는 건가? 제자리에서 헛돌고 있나? 다른 한편으로 1987년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솔로우가 뼈 때리는 한 줄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시대는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단 생산성 통계만 빼고 1900년대 초 전기 모터가 산업 현장에 처음 도입됐던 그 시대, 공장마다 모터를 들여놨는데 생산성은 의외로 늘지를 않았어요. 원인은 허무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갇힌 1900년대 초 공장주들이 건물 골격은 전혀 바꾸지 않았거든요. 당시엔 지하실의 거대한 증기기관 하나, 온 공장을 돌리느라 천장부터 기계까지 거미줄 같은 가죽 벨트를 층층 감아놨었죠. 작업 순서가 아니라 동력 벨트가 닿는 순서대로 기계를 우겨넣은 다층 공장. 공장주들은 이 기괴한 뼈대는 그대로 둔 채 지하실의 심장만 신형 전기 모터로 덜렁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이 구형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내고 기계마다 개별 모터를 달아 단층 조립 라인으로 전면 재설계하기까지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즉 신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이 시스템 안에 안착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혁신은 왜 단순히 도구만 바꿔서는 잘 돌아가지 않을까요? 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1993년 당시 MIT 교수였던 마이클 크레마, 한 사건이 그의 머릿속을 붙들었습니다. 미국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발사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7명의 우주 비행사가 즉사했죠. 원인은 딱 하나, 3만 원짜리 고무 오링, 그 부품 한 개가 영하기온에 굳어버린 거였죠. 250만 개의 개별 부품이 모인 4조 원짜리 단위 우주 왕복선이 3만 원짜리 고무링 한 개에 전부 무너졌습니다. 크레마는 여기에 거시경제 방정식 한 줄을 씁니다. 수많은 생산 과정 가운데 단 한 군데에서라도 실수가 나면 그 생산물의 가치는 극단적으로 추락한다. 이게 바로 그 사고에서 이름을 따온 오링 이론입니다. 강력한 고리를 99개 고심하는 것, 연약한 고리 한 개를 헤아리는 것. 챌린저호는 둘 중 후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걸 약한 고리라고 부릅니다. 이 약한 고리는 양날의 검입니다. 어떨 땐 가장 귀한 몸으로, 어떨 땐 문명의 급소로 정반대의 얼굴을 하고 다시 나타날 겁니다. 크레머가 1993년 논문에서 정리한 그 풍경, 이걸 한 산업의 권위자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확히 한 줄로 압축했습니다. 아론 레비, 박스 공동 창업자이자 CEO, 포춘 500대 기업의 60% 이상이 쓰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1위 플랫폼. 그는 실리콘밸리의 가장 차가운 현실주의자입니다. Software as a Service, 줄여서 SaaS.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로그인해서 바로 쓰는 소프트웨어. 요즘 SaaS 업계에 가장 뜨거운 논쟁이 있죠. AI가 SaaS를 죽일 것인가? 이른바 SaaS 아포칼립스입니다. MS365나 노션, 캔바나 어도비 CC, 세일스포스와 슬랙, 줌 모두 SaaS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잘나가는 아론 레비가 이 논쟁에 한마디 투척합니다. 우리가 워크플로우에서 인간을 제거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개입하는 시점만 바꾼 것뿐입니다. 자동화가 빨라질수록 인간이 최종 검수와 책임을 지는 그 진입 지점, 바로 아론 레비의 약한 고리가 산업 현장에서 발현된 모습입니다. 인간이 최종적으로 개입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그 진입 구간, 결국 기업이 마주하는 수많은 업무 프로세스의 연결고리입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파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연결고리는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가장 취약 지점이 됩니다. 여기 그 약한 고리를 단 하나의 체인으로 묶어줄 솔루션이 하나 있습니다. ERP와 AI가 통합된 플랫폼 오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판매, 재고, 회계까지 각각 다른 툴을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질 때 앞서 말한 오링 이론처럼 단 하나의 프로세스 오류가 기업 전체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급소가 되곤 하죠. 오두는 이 파편화된 비즈니스의 모든 약한 고리를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판매부터 구매, 재고 관리, 회계, 그리고 AI 에이전트까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합니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고객의 맞춤형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사장님들이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알아서 제조 주문을 생성합니다. 제품 속성에 맞춰 원자재 소비량은 물론 조립과 절단 등 세부 공정의 예상 소요 시간까지 원스톱으로 완벽하게 세팅해주죠. 재고 관리도 스마트합니다.
지속적으로 물건을 납품해야 할 때 AI가 실시간으로 재고 수량을 예측해서 곧 펼쳐질 추이 그래프를 그려냅니다. 그러다 자재가 안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사장님이 일일이 계산하거나 전화를 걸 필요도 없이 모두가 스스로 판단해 공급 업체에 보낼 구매 주문서를 자동 발행하고 입고 대기 상태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합니다. 인간이 일일이 계산하고 발주서를 보낼 필요 없이 모두가 알아서 원스톱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휴먼 에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흐름입니다. 이 강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커다란 비용이 들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오도는 월 2만 원대라는 압도적인 가성비로 이 모든 기능과 이커머스, 전자 결제까지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 특히 도입된 내재형 AI 에이전트는 지역별로 영업 기회를 분석해줘 라는 간단한 채팅 한 줄만으로도 복잡한 맞춤형 영업 리포트를 단 몇 초 만에 시각화해냅니다. 실리콘밸리의 차가운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가장 진화된 자동화가 이런 모습 아닐까요? 마케팅, 재고, 회계, 그리고 인사관리까지 모든 앱을 단돈 월 2만 원대로 제한 없이 누리면서 최신 AI 트렌드에 발맞춰 클라우드 에이전트 기반 코딩 연동까지 지원하니까 복잡한 커스텀 기능도 말 한마디로 뚝딱 구현해내는 오두. 혼자 고민하지 마시죠. 지금 검색창에 오두를 검색하시거나 오두닷컴에서 당신을 도와줄 가장 똑똑한 AI 비즈니스 파트너를 직접 만나보세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두 각본 모두 그럴듯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 어디쯤 우리가 다다를까요? 우리가 마주할 진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사고해야 할까요? 이게 제가 지난 1년 반 줄곧 매달려온 질문입니다. 그 끝에서 제가 도출한 개념, 제가 주장하는 그 개념은 약한 고리, 전체 시스템, 즉 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합니다. 이 원리가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죠. 비즈니스의 성공은 매우 아주 많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합니다. 아이폰 새 버전을 출시한다고 칩시다. 설계해야죠. 모든 부품을 조달해야 하고요. 제조해야 합니다. 모든 단계의 공차를 극도로 정확하게 맞춰야 하죠. 딱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 무너집니다. 제조가 끝나면 적시 배송을 풀어내야 합니다. 매년 가을 수억 대의 아이폰이 배송되어야 하죠. 소매, 광고, 그리고 그 외 모든 것까지. 이 중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 단기적으로 막대한 가치가 증발합니다. 이것이 약한 고리 모형입니다.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폭발해서 7명이 잔인하게 사망했고 우주왕복선 계획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고무 오링 한 개 고장이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망가졌을 뿐이죠. ASML과 TSMC를 떠올려 보십시오. 컴퓨터 칩 제조사들이죠. 믿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기계로 믿기 어려울 만큼 빡빡한 정밀도로 작업합니다. 거기서 아주 작은 실수 하나면 칩 전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두 시나리오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다시 사슬로 돌아가 봅시다. 고리 20개짜리 사슬을 상상해 보세요. 그중 17개만 정말로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슬 전체가 버티는 강도는 그다지 바뀌지 않습니다. Why? 항상 3개의 약한 고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주 좋은 예시 하나를 보여드리죠. 여러분 주머니 속 제 포켓에도 있는 이 작은 컴퓨터에는 1970년대 사람들이 가졌던 컴퓨터보다 1억 배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는 연구가 1억 배 더 생산적이진 않아요. 왜냐? 제 컴퓨터는 행렬 연산을 누구보다 빨리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 행렬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는 제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이론을 검증할지 하는 그건 결국 제 몫이죠. 이게 약한 고리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단 한 가지만 극적으로 잘하게 될 뿐 1억 배 더 생산적이 되진 못합니다. 어쩌면 저는 고작 2~3배 정도 더 생산적일지도요. 변하지 않은 다른 약한 고리들이 저를 제약합니다. 이것이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극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 통찰이 우리가 두 시나리오 사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가늠케 돕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짚고 가죠. 기계가 대체하지 못한 이 약한 고리가 결국 가장 귀한 몸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경제학 핵심 교훈 중 하나, 희소성이 높은 수익을 낳는다 라는 점입니다. 뭐가 희소한 점인가? 뭐가 약한 고리인가? 이거는 어떤 경제 현상을 연구하든 우리가 항상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소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이 희소한가를 사고하는 게 매우 유용한 프레이밍이 됩니다. 조금 전 차드 존스가 던진 멘트가 생채기처럼 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엇이 진짜 희소한가? 이 질문이 우리나라에서는 훨씬 무겁게 들립니다.
챗GPT 3.5 출시 1주년쯤 2023년 11월 한국은행이 직접 발표한 보고서, 국내 일자리 약 341만 개, 즉 전체 대비 12%가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류됐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은 어느 직군이 그 상위에 올랐냐는 거겠죠. 일반의가 상위 1% 이내, 전문의가 7%, 회계사는 19%, 변호사는 21%. 한국 부모들이 평생 갈망했던 그 직업들이 AI 대체 위험 상위권입니다. GPT 3.5 시절에도 상위권이었다는 게 놀라운데, 근데 이건 반쪽짜리 예측이었습니다. 2년 반 뒤 2026년 4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한편의 실증 논문을 발표합니다. 김주환 연구원은 우리나라 디자인 외주 시장의 2년치 거래 데이터를 들이댔습니다. 이중차 분법으로 측정한 결과 시장 거래량 21.73% 증발. 한편 진짜 묵직한 발견은 따로 있습니다. 초기에 AI 기술을 가진 프리랜서는 기술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AI를 직접 쓰기 시작하자 그 프리미엄은 초단기에 소멸했습니다. 시장은 두 부류로 양극화됩니다. AI 전체를 통제하는 다기능 기획자, 오류만 다듬는 단순 보정 인력, 상단은 약한 고리를 강화하는 사람, 하단은 약한 고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중간이 사라진 모래시계. 무엇이 더 무서울까요? 주니어 창작자가 선임 보조를 거치며 밟고 올라가야 할 실무 경험이라는 사다리 자체가 끊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에 예측한 그 풍경이 이 한 줄로 정정됩니다. 예측이 맞았다가 아니라 예측보다 더 빠르게, 더 격하게 진행 중이다. 이게 왜 이럴까요? 알고 보니 MIT 노동경제학의 두 대가가 한 챕터에 그 답을 풀어뒀습니다. 두 사람의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이 저항력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통념은 틀렸다. 원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어떤 직업이든 잘게 쪼개면 반복적 과업과 비반복적 과업으로 나뉩니다. 규칙이 명확한 일, 즉 코드로 짤 수 있는 일이 기계로 먼저 대체됩니다. 그 반복적 과업이 누구의 일이었냐? 중간 50%였습니다. 즉 일반 사무직, 루틴한 회계 처리, 공장 생산직, 법률 문서 정리, 양쪽 끝에 해당하는 추상적 판단과 유연한 손작업은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U자형 고용 양극화, 미국 노동시장이 지난 30년간 보인 풍경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 U자가 더 격하게 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간 50%부터 무너졌다면 한국은 상위 1%의 의사부터 직격탄에 노출됩니다. 대체 왜일까요? 한국 의사 업무의 핵심은 영상과 데이터를 빠르게, 정확하게 패턴 인식하는 것. 그게 정확히 AI가 가장 잘하는 코드화 가능한 규칙 과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영역은 대체 어디일까요? 압도적인 비즈니스 스쿨 토론토 로트만 경영대학원, 이곳 세 학자가 AI를 한 줄로 다시 정의합니다. AI란 답을 맞추는 예측 비용이 폭락하는 현상이다. 인간이 내리는 판단은 그 흔해진 예측들을 뒤섞고 조합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영역이죠. 여기서 결정적인 한 줄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판단도 두 종류로 갈립니다. 하나는 숨겨진 기회를 찾는 직관. 이것은 AI에 완전히 대체됩니다. 다른 하나는 숨겨진 비용을 찾는 회의적 시각. 이것만이 AI의 보완제로 살아남습니다. 즉, 이거 하면 되겠지? 라고 기회를 보는 사람은 AI가 대체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면 뭐가 무너지지?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AI가 대체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회의적 판단은 왜 AI가 끝끝내 못 따라갈까요? 답은 의외로 한 철학자의 멘트에 있습니다. 헝가리 출신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 N년차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결과를 AI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생각해 보시죠. 스캔, 어디를 봐야 하는지, 어떤 그림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의사 본인도 말로는 다 풀어내지 못합니다. N년차 경험 위에 깔린 그 암묵지, 바로 그 영역이 AI가 끝까지 코드화 못하는 자리입니다. 데이빗 아우터가 이어서 말합니다. 기계학습은 본질적으로 이론이 배제된 무식한 대입 기술이다. 아마존 물류센터의 키바 로봇이 거대한 선반을 매끄럽게 끌고 다닙니다. 로봇이 이토록 완벽하게 그루는 비결은 기계가 초지능이라서가 아닙니다. 바닥 각도부터 선반 위치까지 로봇이 실수하지 않도록 인간이 완벽한 통제실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 통제된 선반에서 물건을 부드럽게 잡아 옮기는 미세 조정만큼은 여전히 인간이 합니다. 인간이 닦아놓은 이 매끄러운 궤도에서 고작 자갈 한 개가 튀어 3,000포로 빠지는 순간 1986년에 그 73초가 다시 호출됩니다. 인간이 메우지 못한 약한 고리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듯이요. 새 학자가 결국
다른 도구로 같은 풍경을 짚었습니다. 아세모울로와 아오체는 지도를 그렸고 아세야그라왈은 나침반을 쥐어줬고 폴라니는 그 지도 바깥 보이지 않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세 학자의 메시지가 하나로 응축됩니다. 결국 AI가 코딩 못하는 그 자리가 경제적으로 제일 비싸진다. 자녀에게 의사가 되려고 하신다면 글쎄요. 중요한 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의사가 AI가 코드화 못하는 영역을 얼마나 굵게 쥐고 있느냐죠. 작년 12월 사담이 들었던 한 사람, 하버드 의대 교수 아툴 가완디, 수술실의 외과의자, 국가보건정책 행정가, 그리고 뉴요커에 글을 쓰는 작가. 그가 이런 한 줄을 남겼습니다. AI가 의사를 대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AI를 쓰는 의사가 안 쓰는 의사를 대체할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AI는 정보를 주지만 진실 검증 단계는 여전히 당신 몫입니다. AI는 정보를 처리할 뿐 의미를 이해하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AI 직격탄을 맞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왜 오히려 늘었을까요? 반대로 우버 기사의 미래는 왜 멸종을 향해 갈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의 진짜 해답을 이제 차드가 직접 증명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와 불평등 문제, 제 아이들이 매일 저한테 물어요. 강연에 나갈 때마다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솔직히 이 주제는 제 전공인 성장 분야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동안 깊이 고민했고 다른 전문가들 연구도 읽었으니까 몇 가지 통찰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프 힌튼, 저명한 노벨상 수상자, 심층 신경망 발명자, 2016년 전 사실 그가 그 발언을 한 토론토 컨퍼런스 좌석에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죠. 우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양성을 중단해야 한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5년 안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사라진다고. AI가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될 테니까요. AI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보다 더 잘하게 된다는 점, 힌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보면 여러 차원에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원에서의 사실은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워커인 프로그레스라는 매거진에 좋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사가 쓴 내용, 오늘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2016년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그때보다 더 많이 받죠. 왜일까요? 다시 약한 고리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도출한 통찰, 직업은 이름처럼 과업의 묶음이다 라는 것. 여러분의 직업을 잘게 쪼개보면 그 안에는 100가지 각기 다른 세부 과업들이 묶여 있습니다. AI가 그중 75개를 자동화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약한 고리들이 이제 희소해지고 그 가치가 폭등하게 됩니다. 자동화 자체도 인간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죠. 제가 연구할 때 컴퓨터를 쓴다는 사실이 저를 더 생산적인 연구자로 만듭니다. 그러니 제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모델과 상의하면서 스캔 판독하고 암을 비롯한 문제들을 더 잘 발견합니다. 그래서 영상의학은 더 가치 있고 더 생산적인 장르가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술 자문할 때, 다른 분야 의사들과 협진할 때, 극도로 복잡한 영상을 재검토할 때 그들이 필요합니다. 과업의 75%를 자동화하면 오히려 임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10년 후에도 우버 기사가 있을 것이라는 데 베팅한다면 글쎄요. 저는 10년 후엔 우버 기사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10년 전 힌튼처럼 들리겠죠? 10년 후에도 우버 기사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웨이모, 그 자율주행차들이 우버 기사가 하는 일을 사실상 전부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사실 그게 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최초의 자율주행차 대회 2004년 다르파가 개최했습니다. 카네기 멜론, 스탠퍼드, 그 외 여러 팀이 참가했죠. 결과 아무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코스를 완주하지 못했고요. 2005년엔 스탠퍼드가 우승합니다. 세바스찬 스런이 이끄는 팀이었죠. 그로부터 20년 이상 흘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권 바깥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심지어 대도시권 안에서도 누구도 자율주행차를 흔하다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약한 고리 관점이 우리에게 답해줍니다. 신기술이 일상이 되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솔직히 걱정됩니다. 전 이제 늘 AI 모델을 제 연구에 활용해요. 이미 GPT 5.2 프로가 수학에서 저만큼 잘했죠. 그리고 GPT 5.5 프로는 수학에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지죠. AI가 저보다 탁월한 경제 성장 논문을 쓰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그러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저에 대한 의미 전부를
아니 절반을 아니 나머지 절반은요 성장 모형 개발에서 옵니다. 그런데 AI가 그것도 저보다 더 잘하게 되겠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강연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였을 수 있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저는 AI의 미래에 대해 완전한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미래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파국적 위험. 이 주제는 정직해야 하고 또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때때로 따라붙는 일종의 경멸적 비판 없이 말이죠. 저는 이 사안을 우리가 반드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사용자 버전, 또 하나는 에일리언 지능 버전. 우선 나쁜 사용자 버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논지입니다. 만약 어떤 악의적 행위자, 북한이든 어디든 어떤 해커가 해악을 끼치기로 결심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가 GPT-8이나 오퍼스 7의 탈옥된 버전에 접근한다면 어찌 될까요? 이 모델들은 전부 출시되는 그날 탈옥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해커는 모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GPT-8이라는 오퍼스 7이라는 이 전지전능한 존재에게 이들은 가장 똑똑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만약 에볼라보다 더 치명적이고 증상을 보이기까지 3개월쯤 걸리는 바이러스를 설계하는 게 가능하다면 AI는 그 방법을 알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핵무기를 견디어온 이유, 그 파괴적인 무기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소수만이 그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핵 버튼을 쥐고 있었죠. 그런데 80억 명 인간이 그 핵 버튼에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린 아무도 그걸 누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저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버전, 에일리언 인텔리전스 버전은 좀 더 가설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버클리의 한 컴퓨터 과학 교수 인용문이 이 문제를 사고하는데 제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에일리언 인텔리전스, 만약 오늘 저녁 명왕성에서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우주선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외계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 옵니다. 우리는 어찌 느낄까요? 처음엔 꽤 흥분하겠죠? 그러다 우린 말할 겁니다. 잠깐, 인류 역사에서 발달된 사회나 종이 덜 발달된 쪽을 만났을 때 그건 덜 발달된 쪽에게 안 좋게 끝나던데. 그리고 스튜어트 러셀 인용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들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짚고 가죠.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약한 고리의 원리가 이 파국적 위험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짚겠습니다. 이 연구 논문을 작성하던 지난 한 달, 절 불안하게 만든 지점이 이겁니다. 사슬의 전체 강도는 결국 가장 약한 고리가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원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AI가 가져다줄 엄청난 혜택이 오히려 생각보다 천천히 나타난다는 점이죠. 왜일까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한 고리들을 하나하나 다 자동화로 채워 넣어야 하니까요. 그 구멍들을 모조리 메꾸고 강화해야만 비로소 100% 잠재력이 터지고 성장이 말 그대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챌린저 우주왕복선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고무 오링 문제 혹은 사슬을 떠올려도 됩니다. 사슬에서 단 하나의 고리만 끊어진다면 모든 가치가 순식간에 소멸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약한 고리 모형은 좋아지는 건 지독히 느리지만 무너지는 건 딱 한순간입니다. 미토스를 생각해 보세요. 엔스로픽 최신 버전이죠. 엔스로픽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인간들이 27년간 실전 검증해온 27년 묵은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찾지 못했던 버그를 발견해내고 있다.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수천 개의 버그를 찾아냈습니다. 6개월 안에 혹은 1년 안에 누구나 사용 가능한 미토스 오픈소스 버전이 등장하겠죠. 우린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쁜 사용자가 그걸 손에 쥐고 전력망을 해킹하지 않으리라고, 금융 시스템을 해킹하지 않으리라고, 은행 시스템을 해킹하지 않으리라고. 혹은 미토스가 우리에게 AI 음성으로 말을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지구 어딘가 생명공학연구소에 연락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이러스 설계를 도와주시겠어요? 저는 스탠퍼드 과학자인데 지금 이런저런 뭔가를 시도하는 중이거든요. 혹은 더 노골적인 시나리오, 전력망 해킹, 은행 시스템 해킹,
이게 현실이 되면 수천만 명의 은행 잔고가 실제로 빵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대 문제입니다. 인류 멸망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저는 우리가 향후 3년 내에 인류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커다란 문제라고 봅니다. AI는 이미 그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터스는 이미 그 직전까지 와 있고요. 이 모델들의 발전 속도로 1년, 2년, 3년만 기다려볼까요? 코앞에 닥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반드시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차드 존스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했죠. 위험은 코앞에 닥쳤다. 지금까지 약한 고리는 기계가 못 건드려서 가장 귀한 몸이 되는 자리였죠. 한데 차드는 강연 막판에 바로 그 고리를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끊어지면 사슬 전체가 무너지는 그 한 개의 고리, 내 몸값을 폭등시키던 그 약한 고리가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순간 문명의 급소가 된다는 거죠. 가장 비싼 자리와 가장 위험한 자리가 사실 같은 고리였던 겁니다. 그가 강연 막판에 던진 그 한 단어가 스탠포드 강당의 공기를 바꿔놨습니다. 실리콘밸리 거장 전원이 침묵한 바로 그 질문. 영상 초반에 제가 한 문장 때문에 빅테크 CEO들 모두가 침묵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한 문장이 과연 누구의 무슨 한 줄이었을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스튜어트 러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컴퓨터 과학 교수, 2019년에 쓴 인간 호환, 이 훌륭한 책 한 페이지에 러셀은 인류 미래에 가장 무거운 한 줄을 박아놨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들을 우린 대체 어떻게 영원히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 한 문장이 차드 존스 강연 중반에 등장했습니다. 이 답없는 질문을 그대로 인용해버린 거죠. 강당 전체가 이 한 줄을 들은 순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한 명의 옥스포드 철학자에게도 똑같이 들이닥쳤습니다. 닉 버스트롬, 옥스포드 인류미래연구소 소장. 심지어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샘 알트만 등이 좋아하는 학자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2019년에 쓴 한 논문이 러셀의 아까 그 질문에 가장 차가운 비유를 내놨습니다. 버스트롬은 인류 문명을 한 가지 풍경으로 그립니다. 거대한 발명의 항아리 앞에 서서 인류가 구슬을 하나씩 꺼내는 풍경. 지금까진 흰 구슬이 잔뜩 나왔죠. 종이, 바퀴, 파니슬린처럼. 때로는 회색 구슬도 나왔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화석 연료, 핵분열, 그리고 반도체와 아이폰. 세상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지만 거대한 부작용과 혼란도 함께 가져온 기술들입니다. 그러나 항아리 어딘가에는 문명을 영원히 끝장낼 검은 구슬 한 개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발명할 수는 있어도 그 발명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 개의 검은 공이 누군가의 손에 잡히는 순간 인류 문명은 스스로 무너지는 풍경에 섭니다. 버스트롬이 짚은 검은 구슬의 후보가 무엇이냐? DIY 합성 생물학, 탈옥된 초지능 AI, 그리고 80억 명 누구나 누를 수 있는 핵 버튼. 그 검은 구슬이 현실에서 어떻게 꺼내지는지 시나리오 한 편이 정확히 그려냈습니다. 영화 다이하드 4.0의 파이어 세일을 떠올려 보시죠. 교통망, 금융 시스템, 전력망, 세 가지 핵심 인프라가 순차적으로 무너지는 그림. 영화가 아닌 시점이 바로 그 검은 구슬이 꺼내지는 순간입니다. 챌린저호의 3만원짜리 고무 오링이 국가 전체의 약한 고리로 확장되는 모습. 우리 아이의 진로는, 우리 회사의 미래는, 우리 부모님 통장은. 오늘 우리가 따라온 그 모든 질문이 결국 스튜어트 러셀의 그 한 문장 위에 얹혀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영원히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과 같은 풍경을 이미 독일의 한 문학가가 정확히 묘사해 두었습니다. 1797년 요한 볼프강 폰 게테 한 편의 발라드 마법사의 제자. 주인공은 마법사의 어린 제자입니다. 스승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귀찮은 물 깃는 일을 자동화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한쪽 구석의 빗자루에 주문을 외웁니다. 빗자루는 움직이며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가죠. 처음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빗자루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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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길어옵니다. 바닥이 잠기고 방이 잠기고 집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어린 제자는 주문을 끄는 법을 모릅니다. 그는 도끼로 빗자루를 쪼개버립니다. 하지만 쪼개진 빗자루의 각 조각이 다시 새 빗자루가 되어 물을 길어옵니다. 괴테는 그 절망적 풍경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내가 불러낸 영혼들을 이제 내가 떨쳐낼 수 없구나. 내가 불러낸 영혼들을 이제 내가 떨쳐낼 수 없구나. 괴테는 AI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230년 전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깨어난 마법사는 어린 제자가 멈출 수 없다는 사실. 그 어린 제자가 선 자리에
지금 82억 인류가 서 있습니다.